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퀀텀스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또 한번 레코드를 깼죠. 종가 기준으로도 역시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역시 시장은 어제 그 딜리버리 소식, 그러니까 기사들은 반반씩 나눠졌지만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심지어는 이게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무려 3% 넘게 상승을 해서 이 눈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구독자님께서 댓글로도 남겨주셨지만 퀀텀스케이프를 오늘 다시 보게 된 이유는 이거 실제로 이걸 보니까 참 무섭긴 한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무너질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조금 과장 보태서, 그러니까 40% 넘게 내렸죠. 그러니까 과장하면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지난 6개월의 장정을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가 거의 뭐 150불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지금 수직 낙하를 하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퀀텀스케이프를 전혀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직 전고체 배터리는 가야 할 길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고 좀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회사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하나의 장벽을 깨면서 기술 시연을 해준 거지, 뭐 생산이라든지 그냥 투자를 받고 이제 이렇게 생산하겠다는 거지. 심지어 생산 플랜도 빨라야 2024년이니까 이게 너무 빨리 올라도 너무 빨리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막상 실제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반토막 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좀 실감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퀀텀스케이프가 이런 기술적 허들을 한 가지씩 넘을 때마다 또 한 번 주식은 제 생각엔 꿈틀꿈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상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좀 다루지 않았던 그런 양산에 대해서 이 기사가 굉장히 잘 다뤄졌는데요. 뭘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점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줘서, 당연히 그때도 이미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면 파우치셀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실험실에서 코인셀이라든지 논문에 나온 것들은 그런 게 많은데, 파우치셀로 제대로 시연을 해서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점. 그러니까 한 발자국 진보한 건 맞으나 제가 이제 그때 언급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기사에서는 꼬집더라고요. 뭐 파워니 레인지니,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멀티레이어를 여기서도 언급을 하긴 합니다. 이 기사가 멀티레이어 셀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파워라든지 레인지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죠. 많이 쌓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꼬집은 게 low temperature operation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낮은 온도에서 기존 배터리보다 더 센시티브 합니다. 아무래도 일렉트로라이트, 이 고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스트한 데이터가 0도에서 30도 사이이기 때문에 폭이 더 좁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거는 제가 진짜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연구원은 그냥 실험실에서 뭐 안 좋게 테스트해봐야 그렇게 극악 조건으로 테스트하진 않으니까요. 여기 보면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덴드라이트,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굉장히 안 터지는 걸로 유명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한 건 사실이나 저희 같은 연구원은 바이브레이션 프리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이걸 미처 간과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양산하시는 분들, 대량 생산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게 치명적이겠구나. 그러니까 자동차를 SUV를 만들어서 뭐 험로를 가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그런 데미지를 약간씩 계속 배터리에 주게 되면 주기적으로 이게 크랙이 갑니다. 이게 다 고체니까요. 그럼 그 크랙 사이로 덴드라이트가, 이게 덴드라이트도 제가 배터리가 어떻게 디그레이데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 매번 지겹도록 그 이미지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프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극악 조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극악 조건에 가게 되면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프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전혀 퀀텀스케이프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재료 자체의 크리스탈리니티, 이게 싱글 크리스탈로 되어야 되는데 디펙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변수들, 재료 자체의 퀄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좋아도 재료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크리스탈리티가 떨어져서 이런 크랙에서 결국 문제가 생겨서 덴드라이트가 커진다면
충분히 화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양산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그러니까 생각 밖에 실제로 생각지 못한 변수들에 대해서 실험실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거에 대해서 전혀 퀀텀스케이프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격이죠, 가격. 그러니까 이런 허들을 넘고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해서 굉장히 이제 값싸게 만들어야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겠죠.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런 허들도 아직 넘길 못했기 때문에 가격까지는 아직 논하기가 더 몇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아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제 내려간 것이죠. 실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완벽하게 그런 덴드라이트에 대해서 프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데미지를 먹게 되면은 크랙이 생기고 거기서도 폭발 위험이 조금은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허들을 잘 넘어서 퀀텀스케이프가 다시 잘해주길 바라겠고요. 그와 반해서 테슬라는 뭘 하고 있냐. 테슬라는 이 4680 배터리를 미친듯이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나소닉이 이제 곧 지금 생산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건들이 지금 SEC에 이제 다시 올라와 있고, 지금 서로 관계가 다시 돈독해져 가면서 지금 파나소닉이 4680을 생산하려고 막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 LG도 있고, 아직 확답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체적으로도 생산하려고 하지만 이미 배터리 서플라이어들이 이제는 진짜 임박해서 이걸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더 이상의 이제 허구가 아닙니다. 이 배터리를 얘기했을 때 뭐 가능하겠냐 뭐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들이 달라붙어서 이걸 진짜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곧 볼 것이고, 올해 말에나 빠르면 올해 중후반쯤 되겠죠. 이 4680 배터리를 탑재한 플레이드 모델 S라든지 빨리 이제 텍사스 공장에서 완공돼서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저렇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의 로드맵들이 있는데, 이미 테슬라는 내년에 100GWh에다 2030년에 3TWh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이미 가격을 엄청 다운 시켜놨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런 기존 배터리를 개량해서 심지어 이제 셀 투 바디까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쓰는 이 방식도 상당히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요. 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뭐 토요타를 얘기 안 하냐. 이게 오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 항상 10분 안에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중간에 오셔서 보시지 않고 댓글을 남기시는데요. 저 토요타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 분야 특허 가장 많이 가진 게 토요타입니다. 근데 토요타도 콜드 템퍼레처, 낮은 온도와 롱텀 듀러빌리티에 대해서 전혀 검증을 그러니까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프로토타입은 내놓을 수 있지만 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요타가 확답을 하지 않으면 퀀텀스케이프랑 별반 다를 바가 없고요. 올해나 내년에 프로토타입을 내놓지만 여튼 원래 로드맵은 2028년이고 뭐 빨라야 2025년인데 과연 얼마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해서 엄청 값싸게 내놓는다면 역시 여기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인도 시장이라든지 이런 테슬라의 마켓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가 이스라엘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이 오토파일럿 명칭 갖고 굉장히 테슬라를 견제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죠. 이 명칭이 마치 자율주행이 다 되는 것 같이 된다 그래서 클레임을 이렇게 어떤 견제를 받았는데 결국 이스라엘도 이제 차를 팔 수 있게 됐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인구는 1000만이 되지 않고 자동차 이런 판매량도 그렇게 큰 마켓이 아니라서 테슬라에게 큰 도움을 주진 않겠지만 이스라엘 시장을 보니까 참 진짜 다시 한번 현대 기아차는 안 파는 데가 없더군요. 정말 여기에도 꽤 이렇게 현대 기아차 이스라엘 시장에서 참 전 세계에 이런 엄청난 정말 이런 그물망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나, 이게 아마 현대기아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참 이스라엘 시장을 봤는데 떡하니 현대기아차가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렇지만 큰 시장이 아니라서 전기차도 그닥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진 않아서 도움은 안 되지만
여기는 모비라이의 본진입니다. 인텔이 소유한 모비라이의 본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모비라이도 자율주행에 있어서 꽤 이런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본진에다가 테슬라 차량을 이제 대놓고 판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